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북한인권정보센터 센터장 송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통일 마스터 시리즈의 이 강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사실 이미 다들 마스터인 것 같은데 내가 과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15개월 때 영국으로 가족이랑 같이 이민을 가서 고등학교 때까지 영국에 쭉 살다가 네덜란드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은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영국에서 졸업하게 되었는데요. 영국에 살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한국 사람이라면 코리아라면 굿 코리아에서 왔냐, 뱃 코리아에서 왔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뱃 코리아가 과연 어떤 곳일까에 대한 이런 고민이랑 이 질문을 받으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을 좀 되게 자연스럽게 받게 되었는데요. 또 북한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저는 원래 이런 국제 개발 쪽으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워낙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저는 북한을 위해서 일을 했을 때 저도 오히려 국제 개발이랑 이런 교류 쪽으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처음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전 한국에 들어오면서 조금 놀라웠던 부분이 인권 활동하는 분들이랑 이런 교류랑 이런 개발 협력하는 분들이랑 소통이 많이 없다는 거를 알게 되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해외에서는 인권 활동하는 분들이랑 교류 협력하는 분들 같이 가야 되는 원칙이 되게 많이 있는데 북한이라고 했었을 때는 같은 목표 위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소통이 없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사상적인 이데올로기 때문에 소통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NKDB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게 너무 분명하고 이런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 마스터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혼자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5년도부터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처음으로 인턴으로 시작을 하다가 올해 1월에 센터장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다양하게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소리를 더 높이고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우리가 어떻게 더 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김영은 이사장님께서 저희 센터에 오셔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똑같은 사진으로 보여주셔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사진 처음 보고 북한 상황이 이렇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북한이 얼마나 고립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고 또 북한에 대한 정보나 북한에 대한 실상이 이 정도로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는 것도 잘 보여지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3년도에 설립이 되었지만 처음으로 저희 NKDB에서 활동을 하고 설립하셨었던 분들은 90년대부터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부르는 그때 그 시기죠. 처음으로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지금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만 아니고 정말 북한에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인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면서 통일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2003년도에 공식적으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난의 행군 시기 때 이미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활동을 하고 계셨었던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아마 곧 통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어떻게 과연 준비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사실 독일의 모델로 보면서 독일 정부는 잘스키터 기록 보존소라는 정부 기관을 운영을 하면서 서독 정보가 동독
정보 기관들이 가해하는 인권 침해를 다 기록을 해서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2000년대 초반에 저희가 활동을 시작했을 때 저희 나라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NGO 차원에서 누군가의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록을 해야지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복잡한 상황에서 통합이 되어야지만 건강한 사회가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비전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북한인권정보센터라는 단체는 저도 외부에 나가서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일한다고 친구들한테도 얘기하면 너무 어려운 단어들만 있어가지고 뭐 북한 인권 정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센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콜센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희 영문 명칭이 데이터베이스 센터예요. 그 영문 명칭이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활동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북한 관련된 모든 인권 침해 사건과 인물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20년간의 북한 인권 관련된 정보를 수집을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 34,000명 정도가 한국에 입국한 상황에 저희는 2만 명 정도를 인터뷰를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북한 인권 사건으로 보는 거는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가해되는 인권 침해 사건들, 앞서 오프닝 때 말씀해 주셨었던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발생하는 인권 침해들도 북한 주민들이 해외에 나와 있는 상황에도 저희가 다 기록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20년 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는 사건은 87,000건이 넘고요. 관련된 인물은 56,000건이 넘습니다. 인물 데이터는 이 피해자랑 가해자뿐만 아니라 증언자들의 모든 인물 정보를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이분들의 목소리를 기록을 해야지 잊혀지지 않고 통일이 되었을 때 이분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다 기록이 되어야지 통합이 될 수 있다라는 목적으로 저희가 누적 데이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북한 인권 사건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이 4가지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처벌을 할 수 있는 것만 저희가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화해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국제인권 기준으로 어떤 게 북한 인권 피해인지, 또 피해자 보호 원칙 중심으로 저희가 인터뷰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얘기해주고 싶은 내용 위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87,000건을 16개 권리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여기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어떤 유형들이 이제 시기별로 변화가 있는지도 저희 데이터베이스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워낙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연구도 많이 하시고 전문가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너무 심층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는지는 다 설명드리진 않고요. 저희가 최근에 2024년 북한인권 백서를 발간을 하면서 주요 결과물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런 인권 조사를 시작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했었을 때 가장 많이 수집이 되었고 증언이 나왔던 인권 침해 사건은 생명권 관련돼서 많이 기록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 들어가면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이제
먹을 거를 찾으러 나가고, 또 북한에서 보기에는 이게 비사회주의 행동이다라고 결정되는 게 더 많아지면서 사법적 집행으로 이런 공개 처형 사건들이 더 많아진 거를 저희가 이 그래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권 중에서는 88.7%가 공개 처형으로 저희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최근 특히 2010년 이후부터는 공개 처형 사건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비공개 처형이나 기타로 분류될 수 있는 사건들이 조금씩 더 기록이 되고 있고요.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20년 동안 활동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은 특히 2010년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지면서 북한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알려졌을 때 공개 처형 관련된 영상들이나 위성 사진들이 조금씩 국제사회, 특히 유엔에 알려지면서 이제는 북한도 공개 처형 보다는 비공개 처형이나 다른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을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근데 생명권보다는 가장 많은 가장 많은 사건들이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사건인데요. 그 중에서는 이 불법 구금이라고 불려지는 사건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북한 이탈 주민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북한 이탈 주민들 특성상 많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를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저희도 어느 정도 한계라고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을 인터뷰를 했었을 때 탈북을 한 번만 했다라고 하는 분들보다는 여러 번 시도를 하면서 체포가 되어가지고 구금된 분들의 증언을 저희가 많이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불법 구금이 특히 2000년대에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탈북을 시도하게 되면서 가장 많은 사건으로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저희가 많이 기록되고 있는 사건은 이 생존권이랑 건강권 침해인데요. 특히 여기도 보건의료 쪽으로 전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들어가면서 경제난을 발생하면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식량권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이 치료 제공에 대한 침해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2000년대, 2010년대에는 좀 그런 사건들이 줄어든 이유는 장마당 통해서 의료 물품들을 구입을 하고, 또 중국 통해서 이런 밀수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보다 이 개인집에서 운영하는 약국이나 아니면 개인 의사들이 하는 이런 의료 서비스를 접근을 하게 되면서 건강권 관련된 침해는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줄어들고 있다고는 저희가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사실 가장 저희가 좀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과연 이 건강권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많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모든 사건들을 다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최근의 변화를 보게 된다면 가장 많은 이런 사건들이 나오는 거는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최근에 온 북한 주민들에게는 어떤 이유로 탈북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전에는 그냥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면, 최근에 오신 분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라디오를 듣고 한국에 대한 궁금증, 자유를 찾기 위해서 왔다라는 얘기를 조금 더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탈북을 하고
이 외부 세계 사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는 너무 좋은 트렌드라고는 보고는 있지만 그만큼 또 북한 당국이 단속을 하고 있어가지고 발생되는 인권 침해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는 반동 사사 문화 배격법 같은 법이 통과가 되면서 북한 주민들이 뭐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 한국 음악을 특히 배포하는 데에서는 더 심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법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이런 외부 정보 관련 인권 침해 사건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북한 이탈 주민들과 인터뷰를 할 때 겪었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사건 시기와 그 관련된 인물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사진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기록을 해야지 나중에 또 통일이 되었을 때 특히 뭐 공개 처형 후에 뭐 시신들 어디에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장소별로 기록된 걸 보면 가장 많은 인권 침해는 함경북도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북한 이탈 주민의 특성상 함경북도 출신이 가장 많아서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근데 또 이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의 불법 구금 사건을 봤었을 때는 또 탈북 시도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외부 정보를 접하는 분들도 국경 지역에 더 많다 보니까 함경북도 출신의 인권 침해나 함경북도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가 더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함경북도나 양강도 출신이라서 그쪽 지역에만 인권 침해가 발생되고 있는지로 기록되어 있는가를 생각을 했을 때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평양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들도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역상의 이 특징도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전 슬라이드를 보면 이 함경북도는 주로 불법 구금이랑 사법적 집행이 탈북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외부 정보와 관련된 인권 침해가 더 많이 하고 있다면 평양에서는 오히려 정치적인 환경에 따라서 뭐 강제 이주나 숙청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지역으로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북한 안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다른 나라에서 제3국에서 겪고 있는 인권 침해도 저희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북한 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는 이제 중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강제 송환이랑 인신매매 관련 인권 침해 사건 피해자가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중국에서 발생된 인권 침해는 18,000건 넘은 사건으로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부터는 북한이 완전히 국경을 봉쇄를 하면서 중국에서 거주하고 중국으로 넘어간 북한 이탈 주민들을 강제 송환을 안 하고 있다가 작년 이맘때 한 1년 정도 되었죠. 작년 10월부터 다시 중국에서도 북송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다시 NKDB에서도 이런 연구와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루트가 6가지 루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강제 송환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중국 상황도 많이 달라졌고 중국도 이 국경 관리하는 정책도 굉장한 많은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 6가지 루트 말고도 더 많은 루트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가지고 계속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탈북 경로나 탈북 계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물어보는데요. 근데 최근에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북한에서 겪었었던 인권 침해보다는 중국에 넘어와서 겪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난민, 이탈 주민으로 보지 않고 불법 체류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불법 체류자, 비자 없이 불법적으로 넘어왔다라고 해서 이 북한 주민이라고 확인이 되면 다시 북송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많은 북한 주민들은 인신매매로 팔려간 경우가 많아가지고 원래 본인들도 그렇게 오랫동안 중국에 있으려고 간 것보다는 속아서 그냥 기차역에 있다가 중국 가서 돈 좀 벌겠어라고 얘기를 듣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중국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10년, 15년 생활하다가 최근에 중국 공안에 잡혀가지고 체포되어서 북송되고 있다라는 저희 증언도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어느 지역에 체포되어도 처음으로 가게 된 거는 이제 변방대입니다. 변방대에서 이분이 북한의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는지를 먼저 처음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 대교를 넘어가지고 북한의 세관 쪽으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한 루트만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일단 북한으로 다시 넘어가서는 가장 먼저 가는 시설이 보이부입니다. 여기는 온성군 보이부 위성 사진을 저희가 찍은 건데요. 보이부 가서 가장 먼저 질문 받는 거는 중국에서 선교사를 만났냐, 아니면 중국에서 한국 사람, 남조선 사람을 만났냐를 가장 먼저 질문을 받게 되고 이 질문에 따라서 처벌 수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특히 종교를 접근했었던지 아니면 한국 기도, 한국 행위였다라고 확인이 되면 처벌 더 높게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중국으로 탈북을 해도 다양한 지역에서 오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많아서 집결소에 잠깐 있다가 이제 본인 담당 지역 함경남도나 다른 지역에 있는 보안원이나 그 안전부에서 나와가지고 그 해당 지역에 가서 처벌 교화소를 가든지 단련대를 가든지 아니면 좀 심한 경우에는 정치범 수용소에 간다는 증언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런 가해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 각 단계마다 저희가 어떤 인권 침해가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이 관련해서 어떤 권리가 피해됐는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제 송환 자체도 사실 국제법을 위반을 하고 있는 거라서도 인권 침해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또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내가 한국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도 그런 증언을 얻기 위해서 고문을 받는 경우도 있다. 또 특히 최근에는 이런 처음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많이 한국에 와서 이런 기자회견을 했을 때 이런 멍든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제사회에 되게 그런 논란이 되었던 것도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에 보위부나 안전부에서 근무하셨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신체적으로 어떤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침을 받고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이런 조사를 해야 되니까 오히려 심리적 폭행이랑 위협이 더 많아졌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성적 폭행에 대해서도 많은 경험이 있지만 워낙 이런 아직 북한 사회나 또 남한 사회도 사실 성적 폭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생각하기는 더 많은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기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 예전에 저희는 강제 낙태 관련된 사건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했었어요.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출신 아이, 아버지가 중국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임신된 상황에서 온 북한 여성들을 강제적으로 낙태를 한다라는 사건을 저희가 90년대 후반에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좀 드물게 듣는 사건입니다. 이 강제 낙태 관련돼서도 국제사회에서 굉장하게 많은 비판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개선이 있다라고 저희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한 이탈 주민들 중에서 그래도 강제 송환이랑 인신매매 피해자는 그래도 74.5% 넘는 분들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저희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설립이 되었을 때 이 조사와 기록의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 특히 저희는 이 인권 단체로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로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있을까?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그런 구제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 북한 이탈 주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2003년도에 설립되고 나서 2005년도에 정착지원본부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착지원본부에서는 심리상담사 2분이랑 사회복지사 2분 상근하고 있고요. 북한 인권단체들 중에서 유일하게 심리상담을 조사와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 단체고요. 저희는 가끔씩 조사보다는 이분이 상담이 먼저다라고 했을 때 조사하지 않고 바로 그냥 상담으로 이어갈 때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 심리 상담을 원하십니까를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아직까지는 이 필요성을 자발적으로 느끼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해외 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까 한국 봤을 때도 아직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상담에 대한 필요성도 외국 비해서는 아직 좀 낮은 편인데, 북한은 더 이 상담하시겠어요라고 했을 때는 조금 내가 정신병자로 보이는지에 대해서 좀 그런 좀 반응을 보이는데, 그래서 저희는 심리 상담에 대한 좀 이 다각적인 이 홀리스틱 접근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의 신체적으로도 필요한 의료 지원도 해드리고 있는데, 의료 지원은 저희가 사실 펀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의 아마 앞으로 지원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정착지원본부 사업은 UN 고문 피해자 기금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UN 고문 피해자 기금 사업으로 10년 넘게 심리 상담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희가 심리 상담은 1년에 30명에게 제공을 할 수 있지만 의료 지원은 3명에게밖에 못 드릴 수 있는 예산을 갖고 있어가지고, 근데 오히려 북한 이탈 주민들한테 의료 지원 관련돼서 말씀드릴 때 더 많은 분들이 센터에 찾아오고, 내가 겪고 있는 이런 통증이 심리적인 거랑도 연결돼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북한에서 겪었던 이런 상처나 중국에서 겪었었던 상처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남한 사회에서 정착하는데 또 큰 장애물은 사실 남한 사람들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국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같이 국제 활동, 북한 인권 활동하는 분들이랑 얘기하는 부분은 북밍아웃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동성애자가 커밍아웃을 할 때 나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처럼
북한 이탈 주민들 중에서 내가 사실 북한에서 왔다라는 거를 숨기다가 나중에 대학교 4학년 마지막 학기 때 친구들한테 나 사실 북한 출신이야 라고 얘기하는 청년들 있다라는 거를 듣고 앞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과 북한 인권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또 북한 교류와 북한에 대한 지원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런 교육이랑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많이 느끼게 되어가지고 저희가 남북사회통합교육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 홍양호 원장님께서 저희 남북사회통합교육원의 원장직도 맡으셔가지고 저희 현재로서는 7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 중에서도 가끔씩 저희 센터 와서 좋은 강의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북한 인권이나 북한에 대한 관심이 사실 있는데 그냥 자료가 많이 없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면서 저희는 기록한 내용을 이런 보고서 형태로도 발간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 이탈 주민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특히 이런 부분은 정말 알려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은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서 최근에는 북한 해외 노동자나 아니면 북한의 마약 실태 관련된 연구와 조사를 해서 보고서도 따로 발간을 하면서 이 보고서 바탕으로 더 많은 전문가들이랑 그 정책 만드는 그런 정치인들이 올바른 북한 인권이나 북한 주민들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많이 느끼는 부분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느끼는데 한국에서 북한 인권을 한다고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해외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북한 인권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왜 활동을 하지라는 질문을 해외에 계신 분들은 한 번도 그런 질문하시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NKDB에서는 국내 지원이나 국내 서포트보다는 해외랑 국제사회의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UN 에코속 특별 협의 지위를 가진 NGO로서 UN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정받은 NGO고요. 관련해서 다양하게 국제 협력 통해서 북한 인권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UN 메커니즘은 너무 다양해서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좀 핵심적으로 어떤 메커니즘 통해서 북한 인권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북한 인권이랑 UN을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메커니즘은 결의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처음 UN 인권위원회, 지금은 UN 인권 이사회라고 불려지는 기구인데요. 그때 2003년도 당시에는 인권위원회였습니다. 2003년도에 인권위원회 통해서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이유는 NKDB 같은 이런 NGO들이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을 하고 다른 정부들한테 가서 애드보커시 활동을 하면서 북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2003년도에 처음 결의안이 통과가 되고 총회에서는 뉴욕에 있는 총회에서는 2005년도에 채택이 되고 많은 인권 결의안 중에서 유일하게 투표 없이 매년 채택되고 있는 결의안입니다. 근데 처음 이 결의안이 나왔을 때 북한은 이 반박을 하게 되었죠. 이거는 다 거짓말이고 또 탈북민 증언으로 수집된 증거 내용은 신뢰할 수가 없고 또 특히 남한
단체들이 수집한 정보는 더더욱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북한 인권 활동하는 단체들이 또 좀 한계를 좀 느끼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대표적으로 우리의 이슈를 국제사회에 계속 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2004년도에 UN 특별보고관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특별보고관이라는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테마별, 주제별 특별보고관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이나 아니면 아동 학대나 아니면 뭐 환경 관련된 특별보고관이 있고, 국가별 특별보고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생긴 특별보고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특별보고관이고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거의 가장 처음으로 생긴 특별보고관입니다. 북한 지금까지 4명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역임을 하셨는데 보시면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NKDB에서 교육을 할 때 항상 물어보는 질문인데 어떤 공통점이 있을지 아마 조금씩 보이실 것 같은데 다들 다 외국인이고 또 출신 국가를 보면 그래도 그나마 북한이랑 좀 외교 관계 있는 국가 출신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이유는 북한 인권은 저희가 그냥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만 하고 이런 네이밍 앤 쉐이밍 뿐만 아니라 북한이랑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유엔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남한 출신 특별보고관이나 미국 출신 특별보고관이 있다면 북한은 절대로 이 대화하러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좀 남미나 동남아 출신들이 많고요. 이분들이 북한 인권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전혀 페이 받지 않고 그냥 거의 교수직을 맡으면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을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엘리자베스 사문 특별보고관은 첫 여성 특별보고관으로서는 특히 북한 여성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북한이랑 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특히 북한이랑 외교 관계가 좀 있는 국가 출신으로서 많이 뽑히는 건가 플러스가 장점이 될 수가 있지만, 단점은 사실 북한에 대해서 상황을 알리려면 북한에 대한 전문성을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없는 분들을 뽑아가지고 저희 같은 민간 단체와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사문 특별보고관이 올해 초에 저희 센터 방문을 한 사진이고요. 특별보고관으로서는 1년에 2번씩 UN 이사회랑 UN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면 탈북민을 만나든지 북한 내부에 들어가야 되는데 둘 다 불가능한 상황에 저희 같은 NGO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정보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이랑 대화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역할을 받고 있지만, 아쉽게도 북한은 여전히 특별보고관 자리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특별보고관이랑 결의안 통과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한 이런 자원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한국에서도 한 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 애드보커시 로빙을 많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민간 단체에서 UN 회원 국가들 그 외교관들 찾아가면서 이런 거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로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결의안을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고 특별보고관을 만들면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가지고 2013년도에 새로운 기구가 만들게 됩니다. 조사인권위원회라고 Commission of Inquiry가 2013년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전에는 북한 인권 관련된 결의안이랑 특별보고관은 NGO에서
작성한 보고서 바탕으로 활동을 했었다면 이 조사인권위원회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조사를 해보겠다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래서 NKDB가 작성한 보고서보다는 우리가 직접 북한 이탈 주민들을 만나고 직접 북한 인권이 발생하는 지역에 가서 뭐 중국이나 그런 지역에 가서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2013년도에 이 세 분의 인권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서 2014년도에 보고서가 발간이 됩니다. 2014년도에 역시 북한이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이사회에서 발언을 하게 되었죠. 그럼 과연 북한이 인권 결의안도 인정하지 않고 특별보고관도 인정하지 않고 이 COI라는 기구도 인정하지 않으면 UN 통해서 국제협력 통해서 북한 인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정말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 보편적 정례 검토라는 기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 보편적 정례 검토라는 건 UPR이라고 많이 불러지는데요. 앞서 2003년도에 인권위원회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권위원회는 몇몇 국가들이 다른 국가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위해서만 만들어졌었던 기구로서 북한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억울하다. 미국은 인권 문제 없냐? 독일은 인권 문제 없냐? 왜 우리에 대해서만 계속 비판을 하냐라고 해서 인권위원회가 재구성이 돼서 인권이사회로 만들어집니다. 인권이사회는 그러면 돌아가면서 이사회에서 그 역할을 맡게 되어 있고요. 또 인권이사회에서 가장 핵심 기구가 이 UPR입니다. U는 이 유니버설 보편적이라는 거는 모든 회원 국가들이 똑같이 인권에 대한 검토를 받게 되고 있고요. 그 전에는 뭐 북한이나 뭐 미얀마 그런 이슈에 대해서만 검토를 했었다면 이제 UN 행원 국가라면 대한민국, 독일, 미국 똑같이 검토를 받게 되는 겁니다. 또 periodic이라는 거는 정례적으로 4년 반마다 돌아간다는 거고 가끔씩 이 P는 peer, 동료로도 바뀔 때가 있어요. 동료 평가라는 거는 예전에는 뭐 특별 보고관이나 몇몇 국가들이 다른 국가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다면 동료 평가로서는 정보들이 같은 위치에서 서로 평가하는 기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R은 검토, 리뷰는 모든 인권 상황에 대해서 리뷰를 하겠다. 그래서 이게 2007년, 8년도에 처음 발표가 되었을 때 북한이 이 새로운 제도 너무 좋다. 참여하겠다라고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2009년도에 처음 참여하게 됩니다. 이 UPR이라는 거는 인권이사회에서 한 국가가 본인의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문제와 개선에 대해서 발표를 한 후에 각 정부가 돌아가면서 그 국가에게 권고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북한이 받았던 권고안 167개 권고안 중 몇 개만 추렸는데 북한이 권고안을 받고 이제 놀란 거죠. 여기서도 우리를 비판을 하네. 우린 똑같이 서로 잘해주기로 한 건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 자리에서도 이런 이슈가 나와가지고 50개 권고안을 즉시 거부를 하고 원래 2009년 12월에 검토를 받고 권고안을 받으면 2010년 초에 봄에 이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2010년, 11년, 12년, 13년 지나도 아무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북한이 그럼 UPR에도 참여하지 않는 건가에 대해서 걱정하는 와중에 2014년 5월에 두 번째 2차 UPR 들어가기 몇 주 전에 갑자기 북한이 1차 UPR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를 하게 되고 2차에도 우리 참여하겠다
라고 하게 됩니다. 과연 2014년도에 왜 갑자기 북한에 그런 변화가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2014년도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COI 보고서가 발간된 해입니다. 그래서 COI 보고서 이 커비 위원장님께서 들고 있는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긴 300페이지 넘는 보고서라서 저는 항상 저희 직원들한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라 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희는 다 읽진 않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조사를 심층적으로 하셨었던 이 위원님들께서 결론 내리는 것은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이 인권 침해 사례들 많은 경우는 반인도 범죄를 구성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전에는 북한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 우려를 표현한다를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 반인도 범죄라고는 단어는 처음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범죄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처벌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권고 사항도 보면 북한의 인권 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여야 한다라고 여기 번역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영문 원본을 보면 그 최고 책임자, 수프림 리더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어야 된다. 여기 북한 전문가들 많이 계시니까 김정은에 대해서 이렇게 ICC 회부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이었겠죠. 그래서 저희도 이 북한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셨었던 분들 여러분들 이제 탈북한 분들을 인터뷰를 했었을 때 2014년부터 굉장한 많은 이런 방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ICC 회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없앨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해와라. 그러면 그래서 나왔었던 부분이 그러면 유엔에 대한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더 열심히 참여하면 우리도 인권 존중하는 국가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2014년 이후부터는 북한이 굉장히 유엔 메커니즘에 열심히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 UPR에도 참여하고 19년 UPR도 참여하고 다 2주 후에 미 대선만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의 4차 UPR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유일하게 인권 이슈에 대해서 국제사회에게 직접 발표하는 기회로 되어 있어가지고 특히 인권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북한 이탈 주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북한 정부가 직접 발표하는 기회고 한 2주 전에 북한이 쓴 국가 보고서가 업로드가 되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북한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2009년, 2014년까지는 북한이 우리는 무상 의료 체계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건강권을 보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2019년이랑 2024년부터는 그 정책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저희가 북한 이탈 주민들과 조사할 때는 아직까지도 그 무상 의료 체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북한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정책에 대해서 선전하지 않고 있지만 주민들과 인식에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보니까 북한이 그래도 수용하고 있는 권고안이랑 좀 거부하고 있는 권고안에 대한 특징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NKDB에서는 북한에서 수용한 권고안 위주로 그래도 수용한 권고안 위주로 해야지 그래도 북한이 스스로 약속한 부분이니까 거부한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스스로 우리 이거는 지키겠다라고 한 거를 정리를 해서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매번 UPR 4년마다 저희가 발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UPR뿐만 아니라 북한이 2014년 COI 보고서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CRPD 장애인 권리 협약에
또 가입을 하게 되고요. 유엔 아동권리협약이랑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예전에 비준을 했지만 보고서를 제출을 안 하고 있다가 17년도에 갑자기 밀린 보고서를 한 번에 다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보고관이 국가별 특별보고관이 있고 주제별 특별보고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으로 인권 전문가 특별보고관을 북한으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이 먼저 이런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장애인 전문가인 카탈리나 데바스 특별보고관이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저희는 이런 제네바 통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통로도 너무 좋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사실 제네바에서 할 수 있는 건 정말 인권 이슈만 집중을 하게 되고 북한에 대한 이런 이슈를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벗어나서 포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제네바를 벗어나서 뉴욕으로 어떻게 북한 인권이나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2017년부터 하게 됩니다. 특히 이 북한 문제를 봤을 때는 안보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안보리 통해서도 북한 인권 얘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NKTV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북한 당국, 북한 정권한테 계속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이랑 직접 대화랑 북한 정권이 더 많은 정보를 공개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2018년부터는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 통해서 북한 인권 개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2015년도에 유엔에서 발표된 프레임워크로서 모든 회원 국가들이 동참을 하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UPR이랑 비슷하게 북한만 특정을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회원 국가들이 같이 약속을 해서 다뤄야 되는 이슈로서 북한이 SDGs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2020년도에 북한이 그럼 우리도 국가자발적 평가 보고서를 발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국가자발적 평가 보고서 가장 이 키워드가 자발적이에요. 사실 UPR 같은 경우는 4년 반마다 의무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지만 SDGs 관련돼서는 자발적으로 언제 꼭 어떤 시기에 발표해야 된다는 게 없어가지고 과연 북한이 발표를 할까에 대해서는 저희는 기대 안 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2020년에 하겠다라고 해서 2021년에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 보고서를 발간을 하면서 이 17개 SDGs 통해서 어떤 개선이 있는지 이행 정도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 SDGs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다른 인권단체들한테선 조금 비판을 받았습니다. SDGs는 개발협력 쪽에서 하는 거 아니냐, 왜 인권단체가 SDGs를 다루냐, 또 대한민국에서는 또 환경부가 SDGs를 다루더라고요. 그만큼 또 외교부나 아니면 통일부에서는 전혀 이 이슈를 터치하고 있지 않아서 근데 저희는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SDGs과 인권 규약들을 분석을 하면 82%가 직접 연결되어 있다 싶어가지고 SDGs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더 개선이 될 수 있을지 또 2018년부터 저희가 SDGs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였을 것 같아요. 교류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시점에
북한 인권 단체로서는 북한에 못 들어가도 그러면 북한과 교류와 협력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어떻게 더 잘 준비를 할 수 있을지 SDGs 프레임워크 안에서 북한 뭐 보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어린이 사업을 했을 때 인권 이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SDGs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VNR 보고하는 거는 또 뉴욕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때 2021년은 근데 또 아쉽게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여서 뉴욕에서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UPR은 회원 국가들만 그 나라 그 정부에게 공고안을 하고 질의를 할 수가 있다면 SDGs는 조금 다른 부분이 정부랑 국가가 발표도 할 수가 있지만 시민사회 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북한 정부한테 직접 NGO로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원래 이 SDGs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국가의 시민사회 단체 기준을 보면 그 나라의 시민사회 단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 시민사회 단체가 아닌데 과연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저희밖에 지원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에 온라인으로 북한의 SDGs에 대한 평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김성 대사님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김성 대사님께서 북한은 SDGs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이 발표 전에 UN 통해서 저희한테 그러면 시민사회 단체가 어떤 질문을 할 건지 사전에 질문을 다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열심히 작성을 했죠. 이 5개 질문을 작성을 해서 북한 측에 전달해달라고 UN한테 얘기를 하니까 김성 대사님의 이 외교관들이 검토를 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변할 수가 없다. 이 5개 질문 중에서 장애인 관련된 것만 질문을 받겠다. 근데 그래서 그 UN 측에서는 곤란하다. 사실 국가가 시민사회단체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거는 좀 맞지가 않아서 개인적으로 UN 직원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참여하는 게 맞지 않은 것 같다라고 저희한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다른 나라 인권 단체였으면 그래 이런 걸 맞춰주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게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NGO로서 자리가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자리는 다 특별보고관 통해서 정부 기관 통해서 근데 이건 직접 저희가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로 보여가지고 그래도 참여하겠다라고 해서 질문 하나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성 대사님이 발표 이어서 국가 질의는 쿠바가 유일하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질문보다는 미국 제재 때문에 힘들지 우리도 힘들다 서로 좀 응원하는 메시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NGO 시민사회 단체의 차례가 왔습니다. 이때는 그 NGO 아니고 MGOS라고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로 하는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원래 저희가 질문 하나만 하라고 되어 있었지만 근데 사실 저희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뭐 질문 다 해도 무슨 문제가 있을까 생각해서 김성 대사님이 질문 안 받겠다고 했던 질문 그냥 다 했습니다. 그래서 2분 만에 2분이라는 시간밖에 없어가지고 굉장히 빨리 질문을 했는데 질문하다가 제 마이크랑 카메라도 갑자기 꺼지고 그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사실 SDGs는 SDGs는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Leave No One Behind라는 원칙을 갖고 있는데 그럼 과연 장애인들이
신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북한 항상 신체적 장애인 관련돼서만 뭐 영예군인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장애 있는 분들 위해서는 소외받지 않도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이들 위해서는 SDG 4번, 8번, 16번이랑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성들 위해서 특히 북한의 소외계층이라고 취약계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애인, 아동, 여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 또 특히 이런 코로나 팬데믹 때 왜 백신을 안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성 대사님은 왜곡된 사실에 근거한 질문에 답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아쉽게도 장애인에 대한 질문만 할 거라고 생각해서 장애인에 대한 질문은 굉장히 답변 잘 준비하셨더라고요.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 없이 지나갔지만, 그러면 과연 우리가 답변 받지 않았는데 실패한 건가라고 또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DGs 통해서 북한이 다시 한번 국제 기준으로는 인권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저희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었고요. 북한의 이 국가 보고서를 보면 SDGs를 우리식 SDGs로 바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교육 관련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을, 이거는 북한이 발간한 보고서 캡처한 내용입니다. 전 인민 대중의 지식 노동자화로 우리는 이 기준으로 SDG 4를 보겠다를 해서 저희가 계속 북한에도 우리식으로보다는 국제사회 기준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던 거는 NKSDG 포털, 정보 포털, 데이터 포털을 저희가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포털을 보게 되면, 그래서 SDG 3번은 건강권이랑 연결되어 있는 SDG인데요. 북한 당국이 스스로, 북한 정권이 스스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건강권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올리고, NKDB가 조사한 북한 이탈 주민들이 그럼 똑같이 이 건강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다음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SDG 3번을 보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 포털에 보면 정답을 올리지 않고 그냥 비교를 해봐라. 북한 정권이 얘기하는 거랑 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랑 국제기구가 얘기하는 거를 비교를 해보고 이 이슈를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저희의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북한에 대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있어야지 저희가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알리고 북한 인권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는 북한 이탈 주민 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럼 계속 국제사회랑 한국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을지, 북한에 대해서 지금은 우크라이나나 가자 전쟁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저희가 바로 실시간으로 영상이랑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북한에 대해서 필요감 느끼지 않고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저희는 앞으로는 북한 인권 조사를 계속 하겠지만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억하고 움직이는 북한 인권 박물관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저희 김래지나 연구원님께서 그거를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 인권 박물관을 만드는 거는 여러 이 사회에서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느끼고 있고, 이거는 북한 인권 정보센터의 북한 인권 박물관이 아닌 우리 모두의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여기 계신 이사님들과 의원님들도 북한 인권 박물관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면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